안녕하세요. 달이 참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무생각 출판사에서 펴낸 크리스텔 프리티콜랭 지음의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듣기 장애에 걸려있다.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단계. 학습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른다라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이 단계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는 단계라고도 일컬어지며,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나는 이런 무지함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곤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골프를 칠 줄 모른다. 그렇다고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골프를 칠 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낮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지도 않는다. 요컨대 나는 이런 잠재적 무능력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배우려고 안달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친구들이 내게 다음 주 일요일에 골프장에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때서야 나는 골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골프에 대한 무지함을 의식하게 되며 학습의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든다. 경청의 신, 침묵.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려고 강습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무척 실망하고 좌절한다. 모른다는 것을 의식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경청에 관련해서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자신의 주변에서,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 소통의 부족을 드러내는 온갖 증거들, 예컨대 경청의 중단, 타인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 습관처럼 나열되는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그건 아니지만 나는, 내 생각도 비슷하지만 등과 같은 독백들이 눈과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무척 불편하고 거북한 단계이지만 다행히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단계다. 이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의 말이 경청되고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용기를 내라. 경청한다는 것은 관계의 격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뜻이며 무척 바람직한 행위다. 경청을 통해 자연스러운 선별이 행해지고 선택적인 인간이 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 누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고 속내를 털어놓겠는가. 사귈만 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 소통의 부재는 참고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계의 격을 높이고 싶은 새로운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나타날 것이고 소통 능력이 조금씩 향상됨에 따라 당신은 양극단 사이에서 소중한 관계들을 인정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예컨대 별점으로 운세를 알아본다고 해보자. 당신이라면 어떤 별자리부터 읽기 시작하겠는가? 또 지난 휴가에서 찍은 사진들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 사진들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찾겠는가? 당신도 당신이 속한 별자리부터 가장 먼저 읽지 않는가? 여럿이 찍힌 사진에서도
당신의 모습부터 가장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는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열심히 뜯어본 적은 없는가? 이런 행동들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은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너그럽고 사심이 없는 사람도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타주의는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들에게 전해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개인의 심리적 욕구가 세상을 구원하려는 욕망보다 앞서는 것이다. 예컨대 소방관이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무엇보다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건강하고 또 생리적 현상을 편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른 생명을 구하러 나서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목소리와 욕구에 무관심하다면, 즉 자신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소홀하게 넘긴다면 결국에는 낙담하고 지쳐서 화가 치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까지 등한시하며 해치게 된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평과 원망 등 부정적인 기운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이런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썩 달갑지 않다.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 까닭에 편안하고 여유로우며 자상한 자아의 존재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훨씬 현명하다. 오히려 이런 안정된 모습이야말로 이웃사랑이라는 이타주의의 본뜻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이타주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피곤하고 사랑과 관심에 굶주린 우리 자아는 인간관계를 간섭하는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존재가 되고 의사소통에 귀찮게 끼어들며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맞아. 하지만 나는 아니, 그렇지 않아.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 생각도 그래. 난 바로 그거야. 나도 말이야. 이처럼 나는 잊혀지고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을 별회해달라고 끊임없이 나라고 소리친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타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다시 생각해보고 자기 중심주의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주의자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사실을 소통의 제1원칙으로 삼을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 원칙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보살피고 자아의 욕구를 귀담아 듣고 존중하게 된다. 자아가 보살핌과 배려를 받으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도 평온하고 온유하며 사려 깊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경청의 방해 요소 대부분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자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자꾸 끼어들고 싶어하는 자아. 상대의 말을 마무리한다.
당신도 이미 경험했겠지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짐작해서 당신을 대신해 그 말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이런 행위가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어 많은 사람이 이런 행위를 예절에서 벗어난 무례한 행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말해진 것을 재정리하는 행위와 상대의 말을 대신 마무리 짓는 행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짐작하고 해석하는 행위, 수수께끼 놀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는 대신 상대의 생각을 읽어내려고 애쓰는 행위는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면서 동시에 상대에게 말을 빨리 하라는 간접적인 명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빨리 하면 생각이 분산되고 괜스레 쫓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언젠가 한 광습회에서 경청을 실습할 때 바느질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말하던 참가자가 있었다. 누구나 흔히 경험하는 현상으로 그녀도 어떤 단어가 금세 생각나지 않는 듯 더듬거렸다. 나는 그녀가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기를 조용히 기다렸지만 그녀와 함께 실습하던 조언들은 그녀가 공경에 빠진 것이라 생각하며 비슷한 단어들을 그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비교한 끝에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침묵을 유지하며 인내심을 보여준 내 반응에서는 안도감을 느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도 괜찮다는 분명한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다른 조언들은 그녀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런 재촉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적절한 단어를 지체 없이 찾아내지 못해 바보가 된 기분이었으며 더 빨리 말하라는 암묵적인 압력을 분명히 느꼈다고 덧붙였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의 말을 부정한다. 기껏 생각한 게 그거야? 과장하지 마. 말도 안 돼. 그렇지 않아. 당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이런 대꾸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때 기분이 어땠는가? 그렇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려움을 힘들게 고백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해보자. 메타 양상에서 상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상대의 말에 감추어진 문제점을 신중하게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부부를 함께 상담할 때 눈에 띄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다. 한쪽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배우자는 그 점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편이 조금도 애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조금의 관심도 없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람은 그냥 항상 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나한테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를 해댑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위의 대화에 담긴 메시지를 요약하면 당신이 지금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당신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그런 느낌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한다. 누구에게나 고유한 세계가 있고 각자의 행동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계가 한 울타리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상대가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채로 과장되게 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상대가 가슴에 맺힌 울분을 몽땅 털어내면 과장이 저절로 줄어들고 스스로 객관성을 되찾는다. 상대가 불만의 대상으로 심은 사람을 옹호하는 것도 상대의 말을 부인한 것만큼이나 경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상대를 화나게 한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그 여자에게 너무 과학한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너도 잘 알겠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니? 교류 분석에서 이러한 옹호는 변호사 놀이로 불린다. 객관성이란 미명 아래 공격받는 사람을 철저하게 옹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는 상대에게 잔인하고 아량이 없는 사람이란 딱지를 붙이고 자신은 아량과 친절의 표본으로 여겨지게 하려고 애쓴다. 이런 가치가 부여된 자아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옹호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게다가 상대가 속내를 털어놓으려고 애쓰는데 그 불만의 대상을 옹호하는 것은 상대에게 도리어 상처를 주고 죄의식까지 안겨준다. 지적 능력을 과시하며 진단을 내린다. 내가 수첩을 도둑맞은 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거야. 내가 국수를 다시 먹는 건 애정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다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야? 더 이상 양육비를 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즉흥적인 분석으로 근본적인 원인과 감추어진 이유, 어떤 상황에 대한 숨겨진 동기 등을 무작정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를 놀라게 하고 심지어 두려움이나 수치심까지 안겨준다. 경청을 방해하는 이 요인은 심리학의 대중화에서 비롯된 섣부른 일반화의 폐해다. 심리학이 대중화된 이후로 누구나 그럴싸한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 이면에 감추어진 원인을 진단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우리의 행동을 단호하게 해석하는 목소리를 주변에서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에 갇힌 듯한 기분이다. 어찌어찌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다. 예를 들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법이라며 변명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떠벌린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변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는 세상을 통달한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누구도 나에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나는 훤히 알고 있어 라고 말하듯 음험한 미소를 짓는다. 따라서 당신의 심리를 습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스스로 당신 자신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상대가 당신의 심리를 섣불리 분석하면 심리 분석을 원한 게 아닙니다 라거나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라고 담담히 대답하라.
당신에게도 상대의 심리를 분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면 상대의 행위에서 무의식적인 동기를 무작정 부인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상대에게 거기에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 이때 상대가 아니요,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것일 뿐이에요. 혹은 아니요, 실수를 한 것뿐이에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라고 대답하면 그 대답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린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무시해버리세요. 진정하세요. 우리는 이런 말로 상대를 진정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런 말들은 상대의 문제와 고통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 때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말을 듣는 셈이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이고 진부한 말에 담긴 무책임함과 어리석음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잔혹하고 무익한 말을 상대에게 이로 삼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별로 힘들지 않게 죽었어. 그래도 시간은 흘러. 사람이 죽지 않아 다행이야. 그저 물건인데 뭘. 더 나쁠 수도 있었어. 너보다 훨씬 큰 아픔은 겪은 사람이 많아. 굶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봐. 인간적인 선의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지만 이의 말들은 몰인정하고 잔인하게 들린다. 나는 지난 12년 동안 경청에 대한 강습회를 진행하며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어리석고 잔인한 말들을 숱하게 들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이미 크게 낙심해서 상대의 잔인한 말에 반박할 기력도 없다. 분노를 터뜨릴 힘조차 없기 때문에 그처럼 어리석고 무책임한 말에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다. 급작스런 죽음으로 갓난아이를 잃은 부모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야말로 등골이 섬뜩할 정도다. 사람들이 아이를 잃은 부모를 위로하겠다고 저지르는 실수는 끔찍할 지경이었다. 그럴 수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에게 애정을 베풀 시간이 짧았던 게 천만 다행이야. 3년이나 4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잃었다면 훨씬 힘들었을 거야. 다시 아이를 가지면 되잖아. 걔라도 키우면 좀 낫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런 말들이 거의 공식처럼 쓰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잔혹하기 이를 데 없이 들릴 것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처럼 무익한 말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지만 이처럼 무익하고 잔혹한 말을 상대에게 불쑥 내뱉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도 이런 적이 없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라. 경청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강습회에서 누군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진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심신이 무너진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무엇이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지금까지 배운 침묵하는 방법을 써먹어야 할 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
굳이 말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도로 끝내야 한다. 그래, 정말 힘들 거야. 내가 곁에 있을게. 나한테 의지해도 돼. 뭐든 필요하면 말해. 무슨 말이든 하고 싶으면 말해. 내가 들어줄게. 특히 이 요인 때문에 경청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 감정의 토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다. 영화를 보며 인공적인 삶을 살지 말고 당신의 삶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진정한 삶과 함께하라. 주변 사람들이 마음껏 전율하고 슬퍼하며 울게 내버려 두라. 그런 이웃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마라. 듣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우리를 위해. 태도와 몸짓에 동조하라. 상대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똑같이 흉내내라. 상대의 몸짓과 손짓, 머리의 움직임, 얼굴 표정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 당신이 말을 할 때 똑같이 해보라. 물론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도 상관없다. 당신의 몸에서 다른 부분으로 상대의 몸짓을 유사하게 흉내내는 방법이다.